네, 12월 14일 월요일 밤 글로벌 라이브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정프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글로벌 뉴스, 글로벌 마켓 브리핑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앞에 닥친 변화의 이야기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변화를 얼마나 잘 눈치채느냐, 변화를 얼마나 잘 감지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와 우리의 부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는지, 이건 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게 아니고 예고된 말 그대로 이미 와 있는 미래다, 이렇게 보셔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 주실 미래세대우의 이영원 이사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미 와 있는 건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건 바보 같은 일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그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이제 바이든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재가입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게 뭐 대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왜 이걸 첫 번째 과제로 제시를 한 건지, 요거 혹시 뭐 무슨 의미가 특별히 좀 있습니까? 글쎄요, 뭐 몇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이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로 파리 기후 협정 재가입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마 이게 좀 상징적인, 뭐 바이든의 정부는 이런 정부다라는 거를 알리는 그런 첫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몇몇 가지 의미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는 오바마 정권과의 연속성, 이런 부분을 좀 부각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정권 당시 부통령이었었고요. 같이 함께 만들었던 정책이 중간에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폐기가 됐었는데 그걸 다시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미국 고립주의 외교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하에서 진행됐었던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탈피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걸 수도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가장 좀 그 강력한 동맹, 그리고 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EU하고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게 이 파리 기후 협정하고 이란 핵 합의,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파리 기후 협정부터 복구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이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을 지지한 민주당 내 급진파의 어떤 목소리를 일정하게 대변한다. 급진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환경과 관련한 부분들을 대변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사파로 들어갔던 그림인데 보면 코비드 19이 맨 앞에, 리세션,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그 파도들이 몰려온다라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그 질병 위기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위기였다. 뭐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한테 닥칠 수 있는 위기들 여러 가지 거론을 하면서 경고를 할 때 항상 들어갔었던 내용이 뭐 전염병과 기후 변화, 이런 얘기들이었었고요. 그런 게 현실화됐는데, 이전 정권, 트럼프 정권은 이런 그 경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없다, 뭐 이런 형태로 무시했었고, 이런 결과가 지금의 코비드 팬데믹 상황을 낳았다라는 거고요. 그것에서 반성하고 우리는 과학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도 아마 파리 기후 협정 재가입,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이 아주 참 상징적이네요. 코비드 뒤에 리세션, 제일 큰 파도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라는 건데, 그러면 뭐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랑은 뭐 확실히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 같긴 한데, 뭐 어느 수준으로 달라지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수준으로 좀 달라집니까? 뭐 그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의 모든 것들을 폐기하는 게 아니냐, 뭐 anything but 트럼프,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대중국 그 기본 외교 노선 자체는 강경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외교 정책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민 정책이라든가 뭐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문제라든가 뭐 군대 해외 주둔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선거의 결과 와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도 지난 2016년 선거에 비해서 네. 1,100만 표 정도를 더 얻었어요. 이번에 지기는 했지만. 그리고 바이든은 2016년 선거에 비해서 그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얻었던 표보다 네. 1,500만 표를 더 획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기게 된 건데 네. 지난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한테 투표하지 않았고 이번에 더 투표를 했던 1,500만 표의 네. 성격이 뭘까라는 점인데요. 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한테 기꺼이 표를 주지 못했던 네. 민주당 내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그런 유권자들이 지난 2016년 선거에서는 그 워싱턴 엘리트인 힐러리 클린턴한테 표를 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 다 똘똘 뭉쳤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바이든 승리로 나오고 나니까 저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지분들, 그러니까 많은 진보적인 혹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진 네.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분들에 하나씩 그 대응하는 것들이 네. 아마도 바이든의 그 정책 의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는 뭐 페미니스트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목소리들은 이번 최근에 그 바이든 당선자가 새 내각의 담당자들을 한 명씩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생각보다 여성 강요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네. 뭐 재무장관의 제닛 앨런이라든가 뭐 국가정보국장, 뭐 유엔 대사, 뭐 백악관 대변인 이런 중요 포스트에 여성들을 그 임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도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이 정책에 구체적으로들 반영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네.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인 남성이 아닌 비백인 남성 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흑인도 이제 많이 네. 발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보적인 목소리들이라든지 당의 뭐 여러 목소리들을 아마 바이든이 어떻게든 담아내려고는 할 텐데 이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뭐 그에 맞는 투자도 할 수 있고 우리 입장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측되는 움직임들 큰 것들은 뭐뭐 있습니까? 예, 그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주제인 그 기후 변화와 네. 관련한 뭐 이 내용이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거 네. 말고도 좀 몇몇 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준비해온 그림 좀 잠깐 보시면서 네.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그래프가 미국 그 최저임금 그래프예요. 밑에 이렇게 직선 형태로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는 선이 명목 최저임금이 올라온 그 모양이고요. 지금 7.25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높은 곳부터 떨어지는 그 그림이 이거를 명목 그 최저임금을 소비자 물가로 그 환산을 해서 실질 최저임금을 구한 거죠. 네. 근데 보시면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버니 샌더스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한 그 부가 그 미국이 양극화된 그런 네. 모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노동자들의 그 소득 수준을 올리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바이든의 공약 중에도 연방 최저임금 현재 7.25달러를 2026년까지 2배 이상 15달러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붙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좀 재밌는 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버니 샌더스는 이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네. 바이든 내각의 노동부 장관을 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샌더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뭐 같이 이제 경합했던 후보 중에 하나였었죠. 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유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또 핵심 쟁점으로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건 뭐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네. 순자산이 많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물리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과세 정책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받아들여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쪽은 구체적으로 공약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아무튼 이런 진보적인 의제들이 기후 협약과 관련한 얘기들과 섞여서 차례차례 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밖에도 이제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책 기조 이런 네. 것들이 복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동맹을 중요시하는 외교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무역 협상에 있어서 1대1보다는 다자간 협의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선호했었던 다자간 협의체, 뭐 예를 들면 TPP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되살리려는 이런 시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했었던 게 민주당 정부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떤 그 큰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만약에 꽤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러셀리천에 포함된 종목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뭐 그 한계 기업들은 그 더 아무래도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가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미국으로 그 기업들을 되돌리려는 네. 그러니까 옵쇼링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런 거에 일정한 좀 장애가 될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임금 격차 때문에 해외 나가 있던 기업들인데 네. 이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측면에 걸림돌이 될 여지들도 존재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소비자를 좀 직접 만나는 예를 들어 뭐 무슨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데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거긴 대부분이 또 최저임금의 근처에서 많이들 아마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네.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네.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별로 다르죠. 예. 네.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3달러까지 가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주, 낮은 주 그리고 회사별로 뭐 예를 들면 그 타겟 같은데 뭐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도 굉장히 높게 이미 올려놓은 경우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그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아무튼 최저 수준을 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널한 그 위치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보면서 투자를 생각을 해야지 자칫 또 왜냐면 이게 정부가 큰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반대로 잘못 가면 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금도 아마 부유세 쪽도 민주당이 더 내게 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네네. 자, 그러면 트럼프 정부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바이든 정부는 여튼 뭐 제일 지금 먼저 일어날 변화는 그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리 기후 협약. 네네. 이거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트럼프의 탈퇴 이전까지 뭐 이렇게 쭉 발전 혹은 뭐 전개된 과정이 있다가 이제 갑자기 후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과정이랑 지금 이제 앞으로 끊어졌다 이어지는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그거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사실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한 그 대응은 한 나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은 밑바탕에 계속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노력은 1988년 정도, 그러니까 그 IPCC라고 하는데요.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992년에 국제연합에서 기본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각국의 노력들을 이제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교토의정서라는 게 있었죠. 아, 교토의정서. 예, 1997년에 채택이 됐었고 2005년부터 발효가 되었던 건데 이 교토의정서와 관련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다. 혹은 뒤집어서 절반의 실패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평가를 하냐하면 나름대로 최초로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게 교토의정서고요. 네. 실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도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한 게 네. 교토의정서입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나머지 절반 실패했다는 부분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거를 지키고자 협약을 했던 나라 수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유럽 중심의 22개국이 교토의정서를
준수하겠다라고 서약을 했고 지켰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미국이 빠졌고 그다음에 중국, 인도 같은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가 다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토의정서를 지키면서 탄소 배출을 줄였던 나라는 네. 원래 탄소 배출 전체 총량의 23%에 해당하는 얼마 안 되는 탄소 배출을 하는 나라들끼리 탄소 배출을 줄인 거라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인식하에 새롭게 만들어진 협정이 파리 기후 협정이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사실은 오바마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안팎으로 기여를 했는데요. 뭐 사실 아니라고 하는 거는 미국 내에서 이 기후 협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공화당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네. 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리더십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특히나 여기 가입을 꺼렸었던 중국이라든가 인도 뭔가 내가 그 뒤에서 지금 쫓아가는 나라 입장인데 뭐 탄소 배출까지도 규제를 하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이 두 나라를 직접 설득을 했다는 거죠. 오바마가 시진핑과 1대1 대화, 그다음에 모디 총리하고 1대1 대화를 통해서 네. 파리 기후 협약에 다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197개국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총량의 95.7%에 포괄되는 이 나라들이 협정에 조인을 하고 비준을 하고 네. 출범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95년 12월에 출범이 됐는데 9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97년에 탈퇴를 선언, 그다음에 2020년 이번 11월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을 맡게 됐었던 거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네. 그 체계가 파리 기후 협정인데 뭐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좌초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네. 이번에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되돌리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뭐 기후변화 문제가 뭐 굉장히 심각하다는 데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대체로 다 아마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고 이 관련된 뉴스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많이 좀 들었을 텐데 그러면 다시 이제 이 파리 기후 협약을 재가입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라든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국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는 뭘 더 바꿔야 되는 건지 이게 바이든의 재가입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각 이번 파리 기후 협정의 그 구조를 보면 네. 각 나라별로 그 해야 되는 실천 과제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교토의정서랑 좀 다른 건데요.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는 거기 협약에 들어오는 모든 나라한테 일률적으로 목표를 부과를 했어요. 똑같은 목표를 뭐 5.5%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했는데 네. 이번 파리 기후 협정에서는 각 나라별로 목표를 스스로 정하게끔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이 기후와 관련해서 많이 앞서가 있는 나라들 있죠. 뭐 네. 유럽에 있는 뭐 대표적으로 스위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1990년 기준으로 배출했던 그 탄소량을 2030년까지 50%를 줄이겠다라는 네. 목표를 제시를 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 폭이 크지 않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대비 2030년에 26%를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 대비 2025년에 27% 정도 감축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 이런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 제시를 했냐면 네. BAU라고 해서 비즈니스 애스 유저 해서 그러니까 그 절대량을 탄소 배출의 절대량을 줄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니라 네. 지금처럼 계속 그 국가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2030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탄소 배출량을 거기 그 기준으로 해서 37% 감축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목표고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상치의 37%를 예, 줄이겠다고 한 거고 우리는. 예, 그게 네. 우리나라나 멕시코 같은 나라 채택한 방법. 네. 마지막으로 집약도 목표라고 중국하고 인도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 GDP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탄소 배출량 이걸 기준으로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 계속 늘리긴 하되 다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좀 다른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시를 했을 경우에 네. 이게 그 우리가 필요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그 각 나라, 그러니까 각 나라가 국가 결정 기여라고 해서 NDC라고 하는 게 각 나라가 그 세운 목표들이거든요. 그 목표들을 전부 다 시행을 했을 때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NDC 제출 이전보다 약간 기울기가 좀 그 내려간 그런 형태의 배출, 탄소 배출 그 예상 커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도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까지는 굉장히 그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지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대신에 각국의 목표는 5년마다 갱신을 하고 갱신하기 전에는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번 목표는 훨씬 더 그 타이트한 그런 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누적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그 우리가 합의했었던 파리 네. 기후 협정의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경제 정책들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네. 여기에 더해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했단 말이죠. 이건 조금 더 장기적이고 더 훨씬 큰 목표를 제시를 한 건데 이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까지 이제 구체적이고 지금 당장은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는 과정들을 밟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 예예. 네. 이게 그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도 아마 도입을 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유럽에서는 2023년이면 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 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 탄소 국경세가 뭐냐? 유럽이 이 기후 협약과 관련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 노력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벤츠나 뭐 BMW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회사들은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차가 유럽으로 수출될 때 재생에너지를 그 활용하는 기술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네. 그걸로 인해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국 산업과 비교해서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를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그 기업, 그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는 네.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탄소 국경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3년 도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무역 관계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한 장애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일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세운 목표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여기에 더해서 무역 관계에서까지 이런 탄소 문제가 이제 가만히 되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상원이 혹시 반대하면 재가입 안 낼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하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그 협정 재가입은 바이든이 그 즉시 할 수 있는 거.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뭐 상원이 굳이 뭐 도와주지 않더라도.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린 산업 쪽으로 아마 투자 결정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고 뭐 풍력이나 최근에 많이 이제 뜨겁긴 했었는데. 그렇죠. 결국 이쪽으로 또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 투자 관점에서 좀 고려해 볼 부분은 네.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린 산업이라고 하는 것 네. 관련해서는 그 투자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될 테니까 그 밸류체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밸류체인들을 그러니까 뭐 그 그린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망부터 거기 그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혹은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소비 쪽 단까지 쭉 밸류체인에 얽혀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대상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체계가 전환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국경세 같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 가정하에 네. 장기적으로 우리 모든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나라는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 지금 모든 기존 기업들, 그러니까 그 그린 산업을 표방한 기업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그 선언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E100이라고 해서 리뉴얼블 에너지. 예, 리뉴얼 에너지 100. 그래서 네. 100%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네. 선언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 278개 기업이 참여를 선언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SK그룹도 뭐 거기 참여를 선언을 했고요. 네. 뭐 구글, 애플, BMW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회사 이미지도 그렇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완벽한 굴뚝 산업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철강 회사 네.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철강 회사는 그 철광석과 코크스를 집어넣어서 고로에서 철강 그 철을 뽑는 네. 그런 공정을 갖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산업 자체가. 네네. 근데 보면 지난 주말에 포스코에서도 뭐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면 좀 굉장히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을 네. 활용을 해서 앞으로 철강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네. 부분은 2050년에나 이제 그 가능한 목표 장기 목표로 이제 제시를 해놓은 건데 보면 기존의 그 철강 생산에는 네. 철강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철광석이라고 하는 게 다 산화철 형태로 돼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분자식을 보면 철 원자하고 네. 산소 원자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게 산화철인데. 예, 산화철인데 네. 여기에서 산소를 떼내는 그러니까 산소를 환원시키는 공법을 통해서 순수한 철을 뽑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사용됐었던 방법은 석탄을 통해서 네. 이산화탄소를 부산물로 발생을 시키고 철을 얻는 이런 방법의 그 공정을 갖고 있었던 건데 탄소에 산소를 붙이는 방법으로 산소를 빼내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 산업이 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를 넘게 차지를 하고 굉장히 있고, 크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배출량의 15%가 이 철강 산업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이다라는 네. 걸 쓰게 되면 산소를 떼내는 데 있어서 그 탄소를 붙이는 게 아니라 수소를 붙인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나오는 게 물이 나오겠죠. 물, 철하고 물. 물론 아직 현실화된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만 되어 있는 방법이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을 지금 연구하는 그 각국의 철강 회사들이 있고 네. 독일의 뭐 티센크로프 같은 데서도 이 연구를 조금 더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티센크루프도 그 철강 회사예요? 예전에 철강 산업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엘리베이터 예. 그러니까 예. 독일의 그 굉장히 중화 공업을 네네네. 했었던 기업인 거죠. 이 티센크롭 같은 회사가 이 기술을 먼저 획득을 하고 네. 상용화를 하게 되면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하면 탄소 국경세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들이 먼저 있는 곳으로 이제 물건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네. 굉장한 관세를 물려야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 갭을 메꾸기 위한 기술 경쟁은 이게 그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네.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이제 생존을 그런 위해서 경쟁.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런 경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또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생각보다 그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그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LCOE 해서 뭐 그 균등화 그 에너지 비용, 균등화 발전 원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게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에너지를 뭐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요. 보시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게 태양광 에너지죠. 그러네요. 예. 물론 근데 이 LCOE 계산을 하는 게 평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그 라자드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네. 이제 그 추정해서 그 일반한테 공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인데 아무튼 그 지금 2019년 기준으로 가장 싼 에너지원이 태양광.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싼 에너지원이 풍력.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해상 풍력. 예, 아니요, 여기는 육상 풍력입니다. 육상 풍력이요? 예, 온쇼어니까. 옵쇼어가 아니고 온쇼어 윈드니까요. 네네네. 예. 근데 보면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오히려 원가가 올라간 에너지원도 있어요. 뭐 핵발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그 폐기물과 관련한 비용을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LCOE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 계산을 할 때는 발전 시설의 건설 비용, 여기다가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탄소세가 부과될지 그 여부, 그다음에 뭐 투자한 비용과 관련해서 그 조달한 재원에 대한 이자 비용, 그다음에 폐기물 사후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비싸진 그런 그 에너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석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비용상의 변화가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용은 굉장히 싸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풍력 혹은 태양광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설치할 곳이 어디 있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럽에서 그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기업들에서 이제 생각하는 걸 보면 좀 단위를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 지역에 그 사막 전체를 태양광 에너지를 싹 깔아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이 인류 전체가 쓰는 전기량보다 훨씬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꿈 같은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그 수요처까지 송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뭐 낮에만 생산되고 밤에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수소 경제 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좀 먼 꿈 같은 얘기들 그런 것들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다 검토가 되고 전략화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과제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포스코의 계획을 보면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소가 들어가는데 이 수소의 생산을 그린 수소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그린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환원을 해서 운반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걸 갖고 들어와서 이제 제철 공법에 사용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런 좀 꿈 같은 얘기들을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제 그런 시점이 차례차례 다가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앞서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기업들이 먼 미래에는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스킴을 가지고 이 파리 기후 협정 문제라든가 혹은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느 회사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지 또 어느 회사가 풍력 터빈을 만드는지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를 누가 더 먼저 과감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의 그 어떤 그 검토 대상이고 우리의 그 투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관련해서는 뭐 그 ESG 관련한 펀드나 뭐 ETF나 이런 것들 그 구성이 될 때 아마도 이러한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ESG 관련해서 한번 또 다룬 적이 있으니까 관련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화석연료가 예를 들어 100이 돈이 들고 좀 재생에너지가 한 150 이렇게 좀 비싼 비용이었다면 옛날엔 좀 돈 비싸게 들어도 좀 환경 생각해서 하자 이런 취지였겠지만 이제는 석탄이나 뭐 그런 화석연료 같은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지는 시대가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도 충분히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 또 수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기존의 연료들을 어떻게든지 안 쓰려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변하지 않으면 아예 뭐 수출을 좀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빨리 변화에 좀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영원 이사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대 변화를 한번 미리 좀 큰 그림에서 큰 그림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미국 개장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